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3시간, 물론 3시간 다 채우진 않겠지만 3시간 강의가 참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4시간 강의할 때 정말 좋았었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도 4시간짜리가 있어요. 아예 그냥 오전 4시간 동안 하는 그런 거 참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고 정말 좋아요. 오늘 또 원래 3시간 강의니까 2시간 반은 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신문을 보는데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중국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의사 시험을 본 겁니다. 다른 의사들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본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 고시를 봤는데 600점 만점에 456점을 맞았고요. 그 중국에 있는 인공지능 의사가 약 40만 건의 논문을 읽고서 재수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첫 번째 커트라인을 못 넘었고 재수해서 합격을 했고, 그 결론은 뭐냐? 이번 시험 통과로 샤오이는 스스로 배우고 추론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샤오이가 수술에 투입되거나 실제 의사로서 활약하기보다는 의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 우리가 대리청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린 왕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뒤에 이렇게 그 엄마가 있었던 경우 있었잖아요. 이제 그 뒤에 엄마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인간은 어린애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역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래서 뭐 이제 자율주행차, 무인 트럭,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도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통과된 게 미국에서 한 주가 벌써 통과가 됐고, 이제 점차 그렇게 되겠죠. 점차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제가 일부에서 막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지금 아주 초보적인 제조 로봇이 2,500만 원 하는 백스터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단순 노동을 하지만 로봇 한 대가 5사람의 몫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보통 8시간씩 3교대로 하는데 8시간 동안 엄청나게 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뭐 4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5배의 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끝에서 제가 자생성,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자생성이 굉장히 점점점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할 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교사로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가 가르쳐도 얘는 성공 못할 거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교사 탓을 안 할 거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니까 누구도 교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책임을 물까요? 뭐가? 확률적으로 10,000명 중에 1명이 굉장한 그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전에는 여러 명이 10,000명이 일해서 10,000명이 벌어서 뭔가 진보를 이루어갔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저커버그 같은 애들,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나와야만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시대고, 이제 또 이게 더 진보하면은 이제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지만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깔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잘 팔리잖아요. 뭐 블록체인
채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데 가상화폐 있잖아요. 가상화폐. 뭐 그 얘기로 넘어가진 않겠는데 가상화폐도 지금 다 실험실의 쥐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거대 자본은 자기 돈을 들여서 실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가상화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해킹당하고 열심히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험실의 쥐입니다. 결국 모든 실험이 끝나면 거대 자본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전 세계 경제를 가상화폐를 장악할 거예요. 그때는 폭락을 하겠죠, 가격이. 그때 언제가 될지는 이제 미지수지만. 그래서 심각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있어서. 참 실험실 쥐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자꾸 깔아요. 이렇게 편의시설을 깐단 말이죠. 인터넷망도 깔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우리 와이파이 잘 안 터져요. 그러면 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플랫폼이 깔리는 과정인 거죠. 인프라가 쭉 깔려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거의 한계치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그 망을 이용하는 비용도 점점 줄어들어요. 교육과 의료까지 무료화되는 시대인데 휴대폰 요금 금방 무료화됩니다. 이게 더 빨리 전 무료화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 무료화가 될까요? 백수가 많아질수록 그 무료화는 빨라져.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방아쇠를 발견했어요. 휴대폰 비번 낼 때였습니다. 네. 모바일 중독 상태예요, 애들은. 이걸로 소통합니다. 무슨 얘기는 이게 생명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데이터가 끝난 거야. 엄마가 데이트 비용 안 준대. 칼 드는 애들 나옵니다. 엄마 지갑 털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메슬로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메슬로우 교육에 있어서의 그 자생성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메슬로우 얘기한 다음에 자생성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메슬로우인데요. 이렇게. 네, 저는 좀 마인드맵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8단계 욕구가 있는데 8단계 욕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원래 메슬로우는 처음에 5단계를 주장했다가 나중에 8단계로 수정을 하죠. 제 PPT는 다 이렇게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 무료로 다 뿌려요. 네, 다 공개합니다. 10년 동안 만든 건데 다 그냥 무료로. 그래서 저게 압축을 하면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를 압축을 하면 딱 2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생리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는요. 결과적으로 소속감의 욕구로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요. 제가 저기 칠판에다가 덤바의 법칙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은 영장류가 대략 그 공동체가 150명 정도의 구성원이 됐을 때 가장 편안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는 그런 불안에 떨지도 않고 저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 때부터 그렇게 진화를 원숭이 때부터 아무튼 초기부터 그런 식의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50명보다 더 많아지면 그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누가 바보고 누가 나쁜 놈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술주정뱅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 그 사회에. 그래서 말썽이 안 나.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맡아주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이 핵심인 거죠. 그 150명을 기준으로 하는 소속감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은 자존감의 욕구잖아요. 인식의 욕구, 미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전부 다 저 기반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더 애들이 보세요. 또 공부하려고 하고, 우리가 더 꾸미고, 화장하고, 대부분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땡.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애들의 그 인간의 욕구 두 가지가 완전히 압축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 애들이 왜 게임을 하죠? 게임 동아리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잖아요.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죠.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가장 큰 욕구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건 영원합니다. 쭉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강사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 다 한다며.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놀자리나 축제나 즐기면서 의미를 찾더라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 쓸데없는데 재밌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거기서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사회는요. 인공지능은 일을 하고 인간은 놀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게 놀아야 돼요. 지금 교육은 그래서 제가 평생 학습이란 말을 평생 학습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는 노는 것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사회다.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몰라요. 여기 교사분들 특히 놀 줄을 몰라요. 놀 줄 알았으면 교대도 못 갔겠지만 교대사들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놀 줄 모르는 교사가 학교에 수두룩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저는 교사 중에서 한 5% 정도는 좀 놀 수 있을까? 95%는 노는 게 뭐야? 책 보는 게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수두룩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딴 식으로 놀 수 있어? 뭐 애들이 좀 이제 막 잘 놀아보려고 자생적으로 애들이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안에서 논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저딴 식으로 놀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교사가 훨씬 많다는 거죠. 두뇌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래 왔으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위치로 갈 수 있었으니까. 특히 암기하고 응용하고 하는 능력,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뭐 일당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능 시험 문제 일당 30만 원. 그죠? 이번에 10일 연기돼가지고 1인당 3구 20, 36, 18. 한 200만 원씩 더 번대요. 왜냐면 수능 끝나야지 거기서 풀려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일단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괴로울 겁니다. 감금당해 있으니까 괴로울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뭐냐면은 학교가 제가 처음에 동아리화 돼야 된다라는 화두로 딱 일부 강의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럼 그 동아리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니네들 무슨 동아리 하고 싶어? 또 교사가 절대 리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어쩌면 각 학교마다 온라인 게임 동아리가 무수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로 교사가 특정 동아리를 리드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절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한 100가지 동아리가 있어. 이거 교육부에서 이렇게 다 승인이 난 거야. 너네들이 고르면 돼. 그럼 교사들도 고르면 돼요. 교사들도. 로봇 만드는 거 저기 교대 다니면서 안 배웠잖아요. 교대사들 배우면서. 교사 때 한번 로봇 만드는 거 코딩 한번 내가 동아리 활동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하게 학생들이랑.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동아리가 꼭
나중에 돈 버는 능력으로 돈 버는 능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돈 버는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그 동아리를 구성해버리면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자존감이 무너져버려요. 9,999명을 생각해야 돼요. 9,999명이 실업자 상태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배움의 활동이라든가 동아리의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실업을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이.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왜 또 그래야만 할까요? 한국 교육. 이렇게 나옵니다.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물려야 된다. 미국에서 로봇세를 빨리 신설해야 된다는 칼럼을 썼어요. 근데 저는 빌 게이츠가 칼럼을 쓰기 1년 전에 이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한국에서 로봇세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로봇세 칼럼을 빌 게이츠보다 2달 먼저 썼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무명의 칼럼니스트니까. 자, 그런데 미국의 로봇세와 한국의 로봇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신기술이 먼저 출발하는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하고 새로 생기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뭐 새로 생기는 속도가 느려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질병원에서 일하는 왓슨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IBM 거잖아요. IBM한테 지금 그 계정 하나에 1억을 주는지 월세를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달 얼마씩 주면서 쓴단 말이에요. 매달 얼마씩. 그럼 두 가지 악순환이 생깁니다. 한국에 부가 빠져나가죠. 임대해야 되니까.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임대하면 필연적으로 5명에서 20명에서 999명이 실업자가 돼요. 돈은 빠져나가지. 실업자는 늘지. 이게 한국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미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건물주처럼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의 로봇세는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맞는 주장이에요. 어디서만? 미국에서만 맞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안 맞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의 로봇세는 뭐냐면은 외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수입한 기업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로봇을 딱 수입했을 때 실업자가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가 왜 그 교사 임금이 사라질 수 있는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 이때 얘기할게요. 자,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너가 사람들을 해고하고 월급이 안 나가는 만큼 미운이 더 생기잖아요. 로봇 하나가 5명 이상의 일을 하니까. 그럼 그 중에 50%든 몇 프로든 국가의 세금으로 내라. 그 세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국민기본소득제라든가 실업자들을 어차피 재취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하고 과거의 실업은 달라요. 지금의 실업은 재취업이 없는 실업이에요. 그걸 대량 실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차피 재취업은 불가능해요. 실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되거든요. 살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실업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 100년 전인가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인간의 노동권은 결국에는 활동권으로 바뀐다.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을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생산성이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즐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공교육 다니면서 즐기는 연습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업자들은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지금 실업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죠? 연봉이 높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연봉이 높기 위해서는 스카이 대학을 가야 돼요. 이걸 계속 주입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82년생 무슨 김지영 이런 책도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30대 초반에 남자 총각이 있어요. 직장이 변변치 않아요. 계속 여자친구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전에.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좀 일도 좀 많아지고 좀 나는 좀 우리 애도 좀 잘 크고 있고 괜찮은데 그렇군요. 자기는 지금 아무리 해도 자기는 불행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은 일이 없으면 무조건 굉장히 대다수가 불행해져 버립니다. 이게요. 노년층 그 은퇴자들을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찾은 노인과 찾지 못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병원비가 3배가 더 들어요. 직업이 없는 노인. 그건 굉장히 심리적인 게 강합니다. 소속감의 욕구하고 자존감의 욕구 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속감을 어디서 찾았어요? 직장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가끔 동창회를 하지만 직장이죠, 결국에는. 직장 동료가 너무 중요해. 직장이 사라져서 소속감하고 자존감이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애들이 휴대폰 데이터비 없으면 범죄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늘게 된 게 뭐죠? 일본 사회하고 우리 사회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노인범죄.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범죄한 사람 중에요. 일본에서 살인데 똑같이 3번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들으면 정말 우리나라에 펼쳐질 미래가 막 보이는데 빨리 우리 교육을 정말 동아리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는 어차피 백수 될 거니까 좀 지금부터 즐겨 이렇게 가야 돼요. 교육이. 예. 그래야지 그런 미래가 안 옵니다. 무슨 일본에서 어떤 소속감과 자존감이 없는 노인이 됐어요. 은퇴했는데 체력은 있는데 자기 써주는 데도 없고 알아주는 데도 없어요. 즐기는 걸 당연히 못 배웠겠죠. 지금 노인이. 무슨 동아리가 그런 거 전혀 모르죠. 이렇게 동호회는 잘 모르죠. 그건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의 굉장히 부유층에서나 통하는 얘기거든요. 노인들이 동아리 활동하면 산다는 거는. 그래서 미국의 왜 은퇴자들의 도시 선시티라고 있죠. 선시티는요. 동아리가 100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동아리 100개 얘기한 거예요. 거기 5만 명, 6만 명 도시인데 동아리가 100개고 1인당 가입된 동아리 횟수가 10개. 그러니까 10개의 동아리에 가입돼 있는데 넘버 1, 2, 3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장 선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동아리 연합회장이 시장이에요. 동아리 장들이 모여서 이번에 너 시장이에요. 너 시장이에요. 시장 선거를 안 해요. 거기는. 완벽하게 동아리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은퇴자들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시티의 모델이 한국의 보편적인 모델이 될 거니까 앞으로. 왜? 한국 전체가 은퇴자들의 나라가 되니까. 즉 실업자들의 나라가 되니까 앞으로. 그거를 상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땐 선시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선시티를 보니까.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인들은 안 아파. 왜 안 아프죠? 자존감과 소속감 욕구가 짱짱해. 병들지 않아요. 왜 인간은 저 상태에서만 면역력이 강하거든요. 저 상태에서. 저 두 가지. 루이스 터먼 박사가 90년 동안 인간의 건강을 연구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관계가 답이다. 인간의 건강에는 2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취감이고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 의미 있어. 나 의미 있는 인간이야. 이거. 성취감. 2번째가 관계들하는 거예요. 소속감이에요. 인간 사회는 90년 연구하든 70년 연구하든 저 매슬로우의 법칙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없으면 죽는다. 인간. 자, 삐뚤어지는 아이들 연구에 나오죠? 왜 애들이 비행청소년이 되죠? 자존감이 약하더라. 왜 자존감이 약해졌죠? 그 사회가 소속감이 망가졌더라. 소속감이 망가지니까 자존감이 2차로 또 망가져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선시티 모델로 지금 벤치마킹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노인 범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연금이 왜 여러분 연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얘기하고 2부 마치고 또 한 번 쉴게요. 그걸 1부에서 제가 계속 꺼냈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줘가지고 뭐한다 제가 감기약을 좀 먹어가지고요. 지금 머리가 혼미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알레르기성 감기가 걸렸는데 눈물 콧물이 나는 건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이게 강의가 방해가 될 것 같아 먹었어요. 졸리는 약 있죠 왜? 운전 잘 안 되는 약. 제가 지금 두뇌도 약간 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가 그 연금 얘기였고 첫 번째 제가 뭐를 먼저 마무리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노인범죄. 그랬구나. 일본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뺏었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감옥이 더 따뜻하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사회가 더 냉혹하구나. 나 감옥에 가면은 삼시세끼 밥 주고 운동 시켜주고 여러분 감옥의 동아리 활동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목공소라든가 이렇게 뭐 아무튼 위험한 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막 하는 게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마치 어르신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교도소가 잘 되어 있는 데가. 교도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교도소는 그렇게 따뜻해. 너 여기서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교도소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꿈이 된 거예요, 이 노인이. 처음에 핸드백을 이렇게 낚아채요. 그래서 이제 절도범이 된 거예요. 경찰이 훈방 처리해버렸네.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교도소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치소에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정도의 범죄로는 교도소를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결국 벽돌로 사람을 찍어요. 왜냐면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맨손으로 훔치는 거 하고요.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단계가 벽돌로 사람을 찍습니다. 뒤통수를.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거나 그래요. 그때 교도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 양상이 교도소에 가서 좀 살고 싶어로 범죄 양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이게 노인 범죄 굉장히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사회보다 교도소가 더 따뜻하니까. 왜 교도소가 따뜻하냐는 거죠. 사회에 나오면은 돈 벌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교도소 가면 일단 밥이 나오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취직은 불가능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실업 상태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전면 선시티 모델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거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네. 저커버그 얘기가 또 넘어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9,999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교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러나 그거는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죠. 왜 10,000분의 1명은 좀 괜찮은 또라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혁신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한국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오죠? 왜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오죠? 이거는 교사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 왜 한국은 기업가가 안 나오죠? 왜 창업이 다 실패하죠?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까요? 연금 삭감으로 지게 됩니다. 그 얘기로 마무리 드릴게요. 왜 연금이 삭감되느냐?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자본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고용연봉자를 먼저 자릅니다. 당연하죠. 가장 돈이 절약이 되니까 기업으로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들어왔는데 5명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무조건 로봇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법률이 막지만 않는다는. 그런데 이게 고용 유연성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용 안전성을 지금 떠들고 있죠.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오래 못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망해버리니까. 기업들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그런 기업이 망해가는, 한국 기업이 망해가는 현상이 딱 발생을 하면은 동시에 늘어나는 게 실업자들이죠. 그죠? 원서를 1000번을 내도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우울한 30대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기업이 왜 도산하죠? 그 선진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플랫폼도 없으니까. 지금 삼성도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라는 구글에서 새 들어 사고 있거든요. 월세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점점 이윤을 줄이게 되면 삼성도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반도체가 4세대 반도체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언제까지 팔린다라는 게 이미 다 예측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군인연금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에 갈 돈도 계속 적자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조차 못 주게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때 국가는 정책을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뭐 네이버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디 간에 키워서 그 기업이 어찌되었건 외화벌이를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연금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법칙이 제가 적은 것 중에서 기하급수적인 플랫폼이 통합되는 법칙 중에서 로널드 코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코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어떤 기업 운영 체계가 단순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저절로 기업들은 M&A, 통합되게 된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빠른 속도로 통합된다는 게 코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다. 그러면 휴대폰 기업이 있다면 결국에는 한두 개로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로 다 압축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택배 서비스 하는 기업이 있다면 하나로 압축되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헬스케어 해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인간의 생체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수많은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다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IBM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왓슨이 전 세계 80개 넘는 병원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기업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구글 알파고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의 육체를 이동시켜주는 기업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테슬라. 한국 기업 끼워줄 데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5개의 거대 플랫폼이 있어요. 이동, 테슬라, 헬스케어, IBM, 인공지능, 구글, 소비시장, 아마존, 콘텐츠, 스토리, 동아리, 즐기는 시장, 게임,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 마지막 남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한국이 뭔가를 힘을 잡지 않으면 아무튼 여러분 연금 못 받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계속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국가가 뭔가 생기는 게 없으면 생산성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부 강의에서 다시 한번 1부 강의 마지막에 제가 왜 한국 교육이 동아리 형식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느냐. 한국의 희망은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이미 선점 효과로 다 끝났어요. 불가능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추격이 불가능해요. 추격이.
게다가 여러분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학자 연봉이 1조예요. 1조. 거기 인공지능 연구하는 메인 연구자들, 그 팀인지 연구자인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얼굴을 못 봤어요. 저랑 친한 친구의 친구예요. 휴스턴에서 이제 에너지 사업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1조래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연봉 1조 받고 연구를 하는. 불가능해요. 이미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려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1등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한국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쪽에서는 살짝 희망을 있긴 있어요. 왜냐면 DNA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즉 한국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기업이 한국에서 자생할 가능성은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의 DNA 특수성을 더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일본어 서비스까지 다 하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안 해주거든요. 자동 통역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통역을 잘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일본어로 번역된 외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을 해줘요.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이 있을 뿐이에요. 틈새 시장. 그러니까 한국형 헬스케어 기업.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에요. 월드는 아니에요. 월드는 못해요. 이미 IBM 왓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월드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깔리게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가치가 공유되고 저장되고 하면서 공정하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만나게 되면은 굳이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미 깔린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인공지능은 1차적으로 소비 욕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소비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소비 욕구는 대개 또 매슬로우인데 대개 소속감과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합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은 이거를 그걸 배블론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배블론 경제학자가 하는 게 뭐냐면은 점점 더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인간은.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게 되게 강한데 그게 뭐냐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화장 잘 안 하시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밖에 나오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마치 여성이 밖에 나갈 때 화장을 하는 그 마음처럼 밖에 나갈 때 명품백도 좀 들고 싶고 차도 좀 이게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막 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게 소속감 속에서 자존감의 욕구. 그게 우리가 소비하는 행동의 거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일들이 계속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축소돼 버립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게 공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으로서 그거를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 하면 판사 그러면 자식 잘 키웠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끝났어요. 왜? 그런 직업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하고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동아리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인간은
어떤 가상현실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재밌게 놀 것이냐 라는 그 구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1999년에 뉴욕 시티를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 뭐 도둑질하는 게임인데 또는 보물찾기 하는 게임인데 어디에 보물을 숨겨야지 사람들은 재밌게 찾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 안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안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은 있죠. 근데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은 뭐예요? 권역별로 이미 짜여진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배추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막 한국이 굉장히 희망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다시 계획경제 비슷하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김치는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연금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죠? 배추를 뭐 해외에 막 배기면 수출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내가 접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고 뭔가 한국의 국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상상을 해보면 전체 인류가 AI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겼을 때는 놀면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가상현실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가 돈을 벌다가 1단계, 이 다음 단계죠. 2단계 헬스케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는 돈이 많아요. 저축해놓은 게 성장기 때. 그래서 그 돈을 털어먹으려고 이제 엄청나게 헬스케어를 하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은 가상현실 게임이 가장 큰 돈을 벌게 되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1단계 인공지능 로봇, 2단계 헬스케어, 3단계 가상현실 게임이에요. 근데 1단계, 2단계는 1단계는 일단 확률이 없어요. 한국이 돈 벌 확률은 제로예요. 2단계 확률 조금 있어요. 많지 않아요. 3단계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뭔가 자기들이 즐길 거리를 구성해서 거기서 노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한국이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그렇게 받고요. 왜? 그 중에 9,999명 중에 한 놈은 굉장한 가상현실 게임을 출시할 거라는 것이죠. 세계의 50억, 70억 인구가 야, 너 그 게임 한번 해봤어? 그거 있잖아. 딱 VR 끼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기가 막혀. 한국에 누가 개발했대. 그 안에서 노는 사람만 50억, 70억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계속 빚을 내서 저 연금 주는 거 기분 좋으세요? 나쁘죠? 기분 좋게 연금 받는 방법인 것이죠. 아무튼 이것으로 2부 마치고 3부부터 마무리. 이따가 잠깐 바쁘신 먼저 가시고요.